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돈 앞에 부모도 형제도 없는 일은 예산일이 아니랍니다. 이제는 한 걸음 건너 한 집마다 다 이런 비슷한 송사 문제로 시끄럽다고 해요. 10억 가까운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서 사기까지 마다하지 않은 악행들. 오늘은 그런 사연이네요. 제가 아버지한테 자식은 맞습니까? 쟤만 아버지 자식이에요? 도대체 왜 쟤한테만 벌벌 떠는 겁니까? 이 사기꾼들아, 니네만 돼지처럼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에이, 천벌을 받을 잡것들 같으니라고. 내가 너희 쫄딱 망하라고 고사도 지내고 무당한테 가서 매일 굿이라도 할 거야. 에휴, 퇴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맛집으로 소문난 칼국수집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희는 사연 많고 눈물도 많았던 칼국수집을 지켜내기 위해서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아주버님 부부의 횡포, 고모님의 방해, 시아버님의 부고까지. 차마 부끄러워 우리 집 이야기는 해볼 생각도 못했는데 용기 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렇다고 사람돌이를 하지 않고 살면 될까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변했다지만 그래도 이런 막장이 우리 집에 일어나리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시부모님은 아주버님과 남편 두 형제만 낳으셨어요. 그리고 근처에 시아버님의 누님, 고모님이 한 분 살고 계셨습니다. 시부모님은 고모님을 점점 멀리하게 되었는데 모두 돈과 엮인 일련의 사건들로 사이가 틀어지게 된 것이었어요. 게다가 툭하면 아주버님 부부를 들쏘셔서 항상 일을 크게 만드시는 요상한 성격이셨어요. 형님도 고모님이 중매해서 아주버님과 결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 집안이 옛날부터 보통 집안이 아니었어. 내가 그 집 안주인이랑 오랜 인연이나 되니까 다리를 놔주는 거야. 그러니 술 석잔에 퉁칠 생각 말고 옷값이나 두둑히 보내봐. 아주버니를 중매하고 옷값으로 500만 원을 요구했다고 하니 이건 뭐 중매가 아니라 결혼 장사를 한 거였죠. 물론 시부모님은 옷값으로 200만 원을 보내셨고 더럽게 짜다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과 형님을 자신의 마음대로 주물러대며 이간질을 하셨어요. 고모님과 한통속인 아주버님 부부도 정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재산 10억을 통째로 먹으려고 어떤 짓거리들을 했는지 하나하나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엄마와 함께 동네 시장에서 수산물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엄마 가게는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부터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가게가 있는 동네 시장 안에는 입소문이 난 유명한 칼국수 맛집이 있었죠. 저도 어린 시절에는 엄마와 종종 외식을 하러 찾던 곳이었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게는 칼국수 가게와 거리가 매우 가까웠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어진 인연은 어느 순간 거래가 트이게 되었고 언제부터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칼국수집에서는 새우와 홍합을 주로 우리 가게를 통해 구매를 하곤 했죠. 아주머니 오늘 새우가 물이 어때요? 쓸만한 것으로 담아주셔요. 오늘 새우물이 진짜 좋네. 봐봐. 팔딱팔딱 뛰는 것이 아주 바다에서 뛰어나온 것 같지 않아? 그러게요. 진짜 새우가 토실토실한 게 살이 엄청나게 올랐네요. 맛도 달죠? 그리고 그 칼국수집에서 거의 매일같이 새우와 홍합을 구매하러 오는 서글서글한 허우대 멀쩡해 보이는 키 큰 남자가 있었어요. 저 역시 그 남자가 제 평생의 반쪽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었네요. 사람 이름 모른다더니 저는 어느새 매일같이 새우와 홍합을 사러 찾아오는 남자와 정이 들어버려서 연애를 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친정엄마는 젊은 시절의 남편을 쭉 보셨었기에 성실하고 건실하다며 좋아하셨어요. 저 역시 좋은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게 되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금슬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저도 하루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자리를 잡고 싶었었는데 마침 제 짝이 바로 곁에 있었던 거죠. 결혼 전에는 남편이 부모님의 칼국수집에서 아르바이트식으로 일했었어요. 남편은 결혼을 하면서부터는 거의 전담으로 가업에 뛰어들었죠. 시부모님들께서도 남편이 그렇게 하길 원하셨거든요. 처음에는 시부모님도 큰아들에게 먼저 가업을 이을 것을 요구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아주버니는 단호하게 그저 고생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했고 시부모님께서도 형의 의사를 존중을 하셨대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거의 외부에 나가 살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를 지원하셨다고 들었어요. 대신 우리 남편이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 일을 도왔죠. 그저 자식에게는 헌신적인 부모님,
그리고 부모님에게 애틋한 남편. 우리는 평범한 가족이었답니다. 호시탐탐 재산을 노리는 그들만 아니었으면요. 늘 고마워요, 사장님. 이렇게 매번 올 때마다 돈도 안 받으시고 염치가 없어서 죄송스럽고 그러네요. 사장님은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런 소리 말고 한 그릇 툭 드시고 기운을 차려서 돈 벌러 가시게. 일도 하고 해야 가족들도 다시 만나고 할 거 아닌가. 고마워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시부모님 두 분 다 일찍 부모님을 여의시고 힘들게 자리를 잡아서 지금의 칼국수 집을 운영하셨어요. 때문에 절약 정신도 투철하셨고 남에게 피해주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셨죠. 항상 자신보다는 약한 이들을 살피는 따뜻한 마음도 지니신 분들이셨어요. 종종 홀로 계신 노인분들이나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노숙자분들에게도 무료로 칼국수를 만들어서 대접할 만큼 인심 푸근하고 좋은 분들이셨답니다. 시장에서도 우리 시부모님을 일컬으면 다들 엄지척을 하기 바빴어요. 두 분 다 성격이 좋으시고 곰살 맞으셔서 새로 시장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도 텃세 한 번을 부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도 늘 잘 지내셨죠. 그런 모습을 보며 저도 항상 저런 분들이 내 시부모님이라서 참 뿌듯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고모님은 시부모님을 항상 비웃으셨습니다. 자기 혼자만 성인 군자인 양 굴지. 남들한테 잘해봤자 돈이 나와 떡이 나와. 정작 내가 힘들 땐 도움 한 번을 안 주었으면서 말이야. 가족은 나 몰라라 하면서 남들만 챙기는 꼴이라니. 아유, 누님은 또 왜 그러세요? 제발 예전 일은 잊어버리세요. 그때는 저희도 어려울 때였고 투자도 누님 욕심이 지나쳐서 말아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겁도 없이 뭘 믿고 1억이나 투자를 해서 말아먹어요. 고모님이 툭하면 이렇게 투덜거리며 비아냥거리시니 시아버님도 이제는 귀에 딱지가 앉았는지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고모님은 그 사건 이후로 단칸방에서 힘들게 살다가 돈 많은 지금의 고모부님을 만나 겨우 자리를 잡고 살고 계셨어요. 하지만 돈이 많으니 딴짓거리를 하는 고모부님 때문에 성격이 더 비뚤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 비뚤어진 성격은 시부모님의 칼국수 집이 잘 될수록 더 방해를 하는 것 같았어요. 형님의 중매도 고모님이 하셨는데 형님 친정 엄마와는 아주 쿵짝도 잘 맞아서 아주버님 부부가 돈돈할 때는 어김없이 나타나서 편을 들곤 했답니다. 아주버님은 남편과 같은 시아버님 배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성격이 정말 딴판이었어요. 어쩜 형제가 그렇게도 다를 수 있을까요? 동네 분들도 전부 한 핏줄이 맞냐고 의심할 정도로 남편과 다른 아주버님은 집안의 골칫거리였어요. 시부모님께서도 늘 아주버님 때문에 속을 끓이셨고요. 본인들이 돌아가시면 앞가림은 할지 걱정이라며 연신 한탄하시곤 했어요. 그런 부모님의 걱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형이라는 작자가 툭하면 찾아와서 어떤 말들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우, 너는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살라고 그러냐? 칼국수집에서 맨날 면이나 삶고 그릇이나 닦고 너한테 진짜 요만큼도 되게 안 돼. 얼른 다른 일을 알아봐. 남자가 가오가 있지, 창피하지도 않냐? 아이고, 이 화상아, 너나 잘하고 살아라. 멀쩡한 둘째한테 헛바람 채우지 말고 왜 또 와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요? 정말 아무 이유도 없이 괜히 찾아와서는 시아버님 복장을 뒤집기 일쑤였어요. 칼국수 장사를 하는 것이 부끄럽고 가오가 살지 않은 창피한 일이라고 했어요. 막말을 늘어놓는 아주버님 때문에 시아버님도 몇 번 호통을 치시기도 했었죠. 그럴 때마다 중간에서 난처한 남편을 보며 안타깝기도 했었네요. 이렇게 어쩌다가 한 번씩 남편하고 2살 더 어린 아주버님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빼고는 저의 결혼 생활은 정말 괜찮은 결혼 생활이었어요. 아주버님은 항상 남편이 칼국수 집에서 일하는 것을 부끄럽다고 말하며 허황된 망상만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지켜본 바로는 본인의 삶이나 제대로 살았음 싶었죠. 삶이 바쁘지 않고 시간이 남아도는 건지 본인이 심심하면 찾아와서 혼수를 내대는 한심한 아주버님이 저는 정말 싫었어요. 반면 남편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기분이 몹시 불쾌했었어요. 당신은 아주버님이 매번 찾아와서 저러는데 왜 가만히 있어? 난 정말 싫단 말이야. 스트레스가 쌓여서 견딜 수가 없다고. 형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냥 한 귀로 흘러 들어라. 남편의 답답한 태도에 저는 화가 났고 이런 문제로 인해 부부간의 말다툼까지도 생기게 되었답니다. 단 한 번도 언성 높일 일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술에 진탕 취해서 찾아와서는 사업이 안 된다고 돈을 해달라고 고래고래 진상을 피우다가 시아버님께 크게 꾸중을 들은 날도 있었죠. 이날도 남편이 술에 떡이 된 아주버님을 말리느라 바빴습니다. 격노하신 시아버님 화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이런 일이 한두 번에 걸쳐서 발생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쟤만 자식이냐고요. 나도 사업이 힘들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도와줄 수 있잖아요. 지금 진짜 자금이 회전이 안 되니까 죽을 것 같다니까요. 나 이러다가 죽으면 아버지 얼마나 후회할라 그래요. 아버지, 엄마라도 어떻게 좀 아버지 설득 좀 해봐요. 아, 형 도대체 왜 이래요? 정신 좀 챙기고 살아요. 진짜 지긋지긋하지도 않아요? 임자, 저 화상 내쫓고 소금 뿌리고 문 닫게. 꼴도 보기 싫으니. 이렇게 아주버님은 우리 집안의 골칫거리였어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아주버님과 나이 터울이 많이 나는 어린 형님 역시도 철이 없다는 거였죠. 부부가 세트로 철이 없다 보니 수시로 시댁에 찾아와서 사업 자금을 도와달라고 마음 약한 시어머님께 생떼를 쓰곤 했어요. 시댁이 ATM기도 아닌데 돈을 맡겨놓은 것 마냥 매번 와서 이유도 제대로 말하지 않고 돈돈하는 것 때문에 시부모님께서도 늘 불편함을 가지고 있으셨답니다. 게다가 고모님이 어떻게 말해놨길래 형님은 시부모님이 숨겨놓은 재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고모님이 그러시는데 따로 챙겨놓은 재산이 많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노인분들이나 노숙자에게 공짜 칼국수 펑펑 퍼주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돈이 많은 집안이라고 해서 결혼했는데 정말 모른 척 하실 거냐고요. 1억만 만들어주세요. 이미 제가 결혼하기 전에도 아주버님 부부는 시부모님께 수시로 손을 벌렸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가져다 쓴 돈도 어마어마했고 항상 일을 벌려놓고 수습을 못해서 캥거루 마냥 나이 든 부모님께 의지하는 일이 습관화돼 있었어요. 가여운 자식이라 못난 자식이라고 생각해서 한두 번 도와주신 부모님의 진심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들은 점점 더 진화된 문제점을 보이곤 했죠. 저는 처음에는 아주버님과 형님의 인생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부족한 사람이려니 그러려니 하고 처음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사람 참 변하지 않더군요. 다시 우리 시댁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요. 우리 시댁의 자랑인 손칼국수는 해물 손칼국수라서 신선한 해물이 들어가요. 물론 들어가는 해물은 제철에 따라 약간씩 변화가 있긴 했어요. 해물은 신선도가 중요하다 보니 친정에서 직접 잡아서 조달하는 직송 수산물을 구입해서 사용했어요. 저희 친정은 아버지께서 본디 어업에 종사를 하고 계셔서 직접 어선을 끌고 다니시면서 물고기와 어패류를 잡아서 바로 가게로 가지고 와서 신선한 해산물을 손님들에게 공급할 수 있었어요. 이렇다 보니 우리 시댁에서도 자연스럽게 친정하고만 거래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었었죠. 사돈, 이번에 잡아온 흰다리 새우는 아주 물이 좋아요. 알도 차있고 싱싱해요. 이것을 넣으면 칼국수 국물이 더 시원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같이 잡아온 소라도 여간 큰 게 아니어요. 이건 그냥 여기다 넣어두고 갈게요. 나 가요. 아이고, 사돈, 고생해서 잡으신 것을 그냥 놓고 가면 어째요? 돈 받고 가셔요. 우리 사이에 무슨 사돈, 나 갑니다. 이렇게 두 분은 정말 가깝게 때론 친자매처럼 잘 지내셨죠. 여기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결혼하기 전부터 그러한 관계가 맺어져 있었던 것이 원인이었다고 보거든요. 시부모님과 친정엄마는 평소 두 분의 사이도 무척 좋은 편이라 종종 자식들 이야기도 함께 나누시곤 했어요. 그때마다 늘 서로 자식을 잘 키워서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통에 요즘 많이 벌어지는 사돈 간의 불화도 우리 부부에게는 해당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고모님과 형님의 눈에는 그것이 눈의 가시처럼 느껴졌나 봐요. 저나 친정엄마가 시댁의 돈을 노리고 다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게 평범하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우연치 않게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맛집 방송이었는데 출연해달라는 부탁이었죠. 종종 시부모님께서 노숙자분들이나 형편이 어려운 분들께 식사를 무료로 제공해드렸다고 했잖아요. 그중 한 분이 시부모님께서 그동안 나누셨던 선행으로 인해 받았던 감동에 대해서 방송국에 제보를 해주셨다고 해요. 거기다가 우리 시댁의 손칼국수가 동네에서도 이미 유명한 맛집이라는 부분의 메리트를 느꼈다며 방송국 PD분께서 직접 연락이 왔답니다.
선생님께서 만드시는 칼국수에는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 같다고 제보자분께서 입을 모아서 칭찬하시더라고요.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시면 더 홍보도 될 것이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신 부분도 알리고 싶은데 방송에 출연해 주시는 것이 어떠시겠어요? 아이고, 비리 양반, 나는 그런 재주도 없고 한 번도 그런 것을 해본 적도 없는데 이런 늙은이가 텔레비전 나오면 괜히 방송국 양반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 아닌가요? 우리 아들하고 의논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볼게요. 선생님, 그러지 마시고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이런 기회가 흔한 것이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시아버님께서도 당황하시기도 하고 놀라셔서 선뜻 방송 출연을 결정하지 못하셨죠. 하지만 자식된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평생 열심히 만들어온 칼국수가 인정받는 것 같아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무래도 방송이나 이런 쪽에는 전혀 전무하신 시부모님께서는 방송 출연을 망설이셨어요. 하지만 저와 남편은 방송에 출연하게 된다면 분명 식당을 운영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희 부부가 시부모님께 강력하게 출연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게 되었고, 결국 방송에 칼국수 집이 소개되었답니다. 방송국에서 촬영을 온 날도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은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손님들을 받으시고 칼국수를 만들어서 손님들께 내드렸어요. 그리고 방송이 전파를 타는 날 그동안 왕래를 하고 지내지 않던 친척분들까지 연락이 오고 지인들의 축하 인사가 북새통을 이뤘죠.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 모두 너무 즐겁고 꿈 같은 시간과 함께 기쁨을 누렸죠. 작은 가게에서 평생 칼국수 장사만 하셔서 성실하게 돈을 버신 부모님의 진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 같아서 함께 뿌듯했고 시부모님이 자랑스러웠어요. 이날 고모님도 형님의 친정엄마와 함께 구경을 오셨더라고요. 두 사람은 뭐가 못마땅한지 계속 시부모님의 흉을 보셨습니다. 에잉, 저게 다 쇼하는 거라고요. 자식이 힘들 때는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정작 노숙자들한테는 퍼주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린가요? 그리고 저 막내 며느리가 여간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친정엄마하고 짜고 두 노인네를 어찌나 구슬려 놨는지 모른다고요. 그러니 장남한테 갈 돈이 있겠어요? 정말이에요? 이 집 재산은 당연히 맏며느리인 우리 딸이 받아야죠. 정말 너무들 하시네. 이번에도 사업이 어렵다는데 눈 하나 깜짝을 안 한다고 우리 딸이 얼마나 서럽게 울던죠. 정말 너무한다 싶었네요. 이제 방송까지 탔으니 돈을 긁어 모으겠네요. 그럼 그 돈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두 사람은 일부러 모두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낮추지도 않고 떠들어댔어요. 오죽하면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오늘은 번잡하니 칼국수나 많이 드시고 돌아가시라고 했을까요? 본래는 시장통 한 구석에서 동네에서 인정받았던 칼국수집이 매스컴의 힘을 타고 날개를 단 듯 단숨에 유명한 전국 맛집이 되기 시작한 건 순식간이었어요. 저도 방송에 한번 나갔다고 해서 갑자기 그렇게까지 장사가 잘 될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 본물 터지듯 손님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장사가 잘 되는 편이기는 했지만 전국구에서 갑자기 통영에서 왔다고 부산에서 왔다고 심지어는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서 칼국수를 먹으러 왔다며 칼국수 집에는 손님이 북새통을 이루다 보니 시부모님도 어안이 벙벙하셨어요. 남편과 저도 이게 매스컴의 힘인가 싶어 놀랍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연세가 있으신 시부모님 두 분과 남편 혼자서 그 많은 손님들을 감당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저에게 넌지시 속내를 표현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연로한 두 분께는 버거우셨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께서 바라시는 일인데 제가 거절할 수 있나요? 게다가 남편도 칼국수 집에서 일하고 있으니 제가 거두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애미야, 네가 들어와서 우리 일을 도우면 다른 사람 손에 빌리지 않아도 되고 믿을 수도 있으니 좀 낫지 않겠냐? 친정 장사야 사돈 총각도 있으니 부탁하고 들어와서 일 좀 도와라. 어차피 네 남편도 여기서 일하는데 같이 맞붙어서 일해야 빨리 적응도 하고 그러지. 알았어요, 어머니. 안 그래도 그이가 조금 힘에 부친다고 일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저희 친정은 동생도 있으니까 급한 불부터 끄는 게 맞는 거죠. 걱정 마세요. 다행스럽게도 저는 손이 빠른 편이라 금세 칼국수집 일에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을 도와 남편과 함께 몇 년 동안 불이 나게 열심히 일을 했죠. 이때부터는 칼국수집을 업신여기던 아주버님도 남편에게 더 이상 가오가 없다느니
창피하지도 않느냐느니 하는 말은 하지 않더군요. 자신이 봐도 부러워할 만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이 보였으니 속으로는 얼마나 아깝고 부러웠겠어요.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손에 물 묻히는 일은 하기가 싫었는지 바빠도 한 번을 도와준 적도 없었고 자신들도 들어와서 칼국수 집에서 일을 보겠다는 말도 없었어요. 아니 돼지가 토실토실 살이 쓸 때까지 기다렸던 것일까요? 아마 배가 불러올 만큼 불러왔을 때 낼름 삼켜버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겠죠. 제가 칼국수 집에서 함께 일한 지 2년 정도 흐르고 보니 어느새 근처에 분점까지 낼 정도로 가게의 수입이 늘어났답니다. 이쯤에서 시아버님께서 고민하시던 문제가 바로 분점을 내는 부분이었어요. 기존에 시부모님께서 운영하시던 식당은 아무래도 시장 안에 있었으니까 좁고 협소했죠. 그리고 오래되다 보니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로도 구청에서 몇 번 검사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이럴 때마다 시정 명령을 받고 벌금을 받은 적도 있어서 시아버님께서 늘 걱정하던 문제이기도 했어요. 여기 분점이 너무 좁고 낡아서 문제가 많아. 그래, 분점을 내자. 거긴 너희가 맡아서 잘해봐. 많은 고민 끝에 시아버님께서는 분점을 내시기로 결정하셨고 시아버님의 의사에 따라 조금 떨어진 시내 중심가의 2층까지 분점을 내게 되었죠. 이렇게 식당은 2개의 분점과 분점으로 칼국수집이 나뉘었어요. 이때부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원을 나눠서 장사를 하게 됐죠. 분점에는 저와 남편이, 본점에서는 시아버님과 시어머님께서 상주하시면서 나눠서 장사를 했어요. 하지만 본식당을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본점의 일이 너무 바쁠 때면 근거리에 있는 본점으로 제가 장소를 오가면서 일을 돕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이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아주버님 부부가 슬슬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수시로 찾아와서 좋겠다고 비아냥거리는 것은 기본이었고 굳이 바쁜 시간에 찾아와서 쓸데없는 이야기로 사람 운을 빼놓기도 했어요. 가게가 그렇게 바쁠 때는 얼굴 한번 비치지 않더니 새 건물에 오픈한 분점이 꽤나 배가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올 때마다 돈 이야기를 그때부턴 저에게까지 하더군요. 동서 그거 알지? 원래 재산은 반반이야. 요즘에는 딸 아들 구별도 없다더라. 동서가 지금 시부모님 덕에 편하게 건물에서 일하니까 칼국수집 사모님이 된 것 같지? 동서, 결국 나중에 다 반반인데 그렇게 뼛골상하게 일할 필요 뭐가 있어? 나는 항상 동서가 안쓰러워 죽겠어. 왜 그렇게 벌벌대면서 일을 하는 거야? 형님, 바쁜데 자꾸 이상한 말씀하지 좀 마세요. 지금 할 일이 태산이라니까요. 자꾸 그런 말씀 마시고 홍합 가는 거라도 좀 도와주세요. 내가? 내가 왜? 나보고 홍합을 까라고? 동서, 생각이 있어 없어? 나 손이 약해서 큰일 나. 저런 거 만지지도 못해. 동서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해? 형님이 손사래를 치며 난리를 치는데도 이유는 있었어요. 시어머님께 들은 이야기로는 형님 집안이 정말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쓸 줄만 알고 돈을 모으는 것에는 영 관심이 없었대요. 게다가 형님이 시집 오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형님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던 사업이 망했다고 했어요. 형님은 그때도 돈을 해달라고 난리를 치고 몇 날 며칠을 울고불고 하면서 시부모님을 잡고 늘어졌었죠. 그리고 시댁에서 받아간 돈과 친정에서 남은 얼마 안 되는 돈을 합쳐서 가게를 내서 보세샵을 차려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 시국으로 인해서 오가는 유동인구도 줄다 보니 장사가 안 되는지 툭하면 찾아와서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항상 쓸데없는 이야기만 늘어놓고 말이죠. 한날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제 속을 뒤집어 놨죠.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것까지는 참을 수 있었지만 친정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말을 하니까 그날은 정말 꼭지가 돌았어요. 시댁에서 칼국수에 들어가는 해산물은 늘 친정 가게를 통해서 받아왔었어요. 하필 그날 날이 더워 그랬는지 홍합 상태가 그다지 좋지는 않더라고요. 아무리 친정에서 가져오는 해산물이라지만 늘 음식을 만들기 전에는 검수를 하거든요. 홍합 상태가 그날따라 좋지 않아서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말했더니 펄쩍 뛰시면서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시 얼른 바꿔다 가져다 드린다고 시부모님께 말씀드리라고 해서 안 그래도 다 버리려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시아버님이 안 계신 틈을 타서 그새를 못 참고 형님의 입방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 어머님, 세상에 이것 좀 보세요. 어쩜 이게 다 우리 가게 찾아온 고객들이 드셔야 될 건데 상태가 이렇게 안 좋네요. 이런 거 잘못 먹으면 어머님 식중독 걸려요. 어머님, 그거 모르세요?
김밥인가 냉면인가 먹고 사람이 식중독 균 때문에 죽었대잖아요. 뉴스에도 나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니, 동선의 엄마도 그렇다. 해산물 장사가 몇 년째인데 이런 걸 팔면 어떡해? 그동안 어머님이 모르신다고 계속 이런 거 받아다가 사용한 거 아니야?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게. 배송 오다가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이걸로 제가 요리를 했어요? 아니면 칼국수에 넣었어요? 형님 진짜 웃기시네요. 아니, 일 없으세요? 왜 여기 와서 자꾸 이것저것 참견이셔요? 제가 지지 않고 따지자 형님은 어디서 윗사람에게 큰 소리를 치냐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저도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이 폭발했는지 형님하고 손가락질까지 하면서 싸우게 되었어요. 둘이 얼마나 싸웠는지 평소 말씀이 없으신 시어머님께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셨는지 형님과 저를 크게 꾸짖으셨어요. 시어머님께서 화를 내시니까 일단 진정을 하려고 노력 중이었는데 형님이란 사람은 그래도 멘탈이 강한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본인은 끝끝내 잘못이 없다며 투덜대더군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꼴을 보고 있자니 인간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그날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지났을까요? 부모님과 형님의 친정엄마가 한창 바쁜 시간에 가게로 들이닥쳤지 뭐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형님이 누구 성격을 닮았겠나 싶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대놓고 그와 같은 만행을 저지를 것이라곤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형님의 친정엄마라는 분 몇 해 전에 방송국에서 칼국수집을 소개한다고 촬영 왔던 날 딱 보고 나서 보통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예의도 뭐도 없고 오로지 본인만 잘난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옆에서 고모님이 부채질을 하셨겠지만요. 아니, 내 딸한테 뭐라고 했어요? 쓸데없는 인생이라고 했어요? 뭐 해줬는데? 내가 곱게 키운 내 딸 마음에도 안 내키는 이딴 집에 시집 보낸 것도 이제껏 내가 한이 되는데 정신이 나갔지 고마운 줄 모르고 어디서 내 딸한테 쓸데없이 주둥이나 나불대냐고? 아유, 기가 차서 정말. 무슨 내가 언제 그렇게 말을 했다고 사람 말에 살 좀 붙이지 말아요. 쓸데없이 시간 허투루 보내지 말고 괜히 와서 분란 만드는 이야기 좀 하지 말라고 한 게 잘못이에요?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렇게 난리예요. 아이고, 진짜 사돈 왜 이래요, 진짜? 진짜 웃기네. 막내는 저렇게 옆에 끼고 돌면서 장남하고 우리 딸은 힘들게 살아도 왜 모른 척 하는 거냐고요? 왜 자기 배로 낳아놓고서는 자식 차별이야? 정말 웃겨? 여기에 고모님까지 합세해서 형님이 동서하고 차별하는 것도 모자라 시어머님한테 험한 소리까지 들었다며 하소연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칼국수집에서 집기까지 집어던지며 난동을 피우는 안사돈 때문에 경찰을 부르는 수밖에 없었어요. 방방 뛰는 형님의 친정엄마를 경찰분들이 뜯어말리고 해서 그날의 일은 일단락되었지만 사실 어찌 보면 마음 좋은 시어머니 덕택에 그냥 넘어간 것뿐이었죠. 그 자리에 시아버님이 계셨더라면 아마 더 큰 사단이 났을 겁니다. 그날 일은 저도 남편도 너무 충격이었어요. 세상에 무슨 고모님하고 본인 엄마까지 끌고 와서 시어머님께 행패를 부리는 건지 진짜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 또 발생했어요. 며칠 뒤에 제가 출근을 하니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형님이 앞치마까지 꺼내 입고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뜬금없이 가게로 출근한 형님 부부를 보고 정말 난감했죠. 종잡을 수가 없는 아주버님과 형님은 그냥 늘 본인들 내키는 대로 행동을 하더군요. 문제는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모님 놀이를 하고 싶어서 온 것이라는 것이 팩트였죠. 아주버님과 형님 둘 다 똑같아서 자기들이 마치 주인인 것 마냥 온 식당을 휘젓고 다니는데 도저히 그 꼴을 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님께 이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니 며칠 전에는 자기가 너무 심했다며 안사돈이 꿀에 거봉 한 박스까지 사들고 찾아왔다는 것 아니겠어요? 며칠 전에는 제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제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냐고요. 애들이 하는 일도 안 되고 칼국수집이라도 해보고 싶어서 자꾸 찾아왔던 건데 사돈들이 도움도 안 주고 눈치 없이 구박만 하니까 제가 속상해서 그런 거였죠. 애들 먹고 살긴 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지 말고 이거 애들한테 주세요. 그래, 당연히 장남한테 줘야지. 원래 힘든 자식을 더 밀어줘야 한다고. 막내는 친정도 살만하고 지금껏 벌어놓은 것도 많지 않냐. 안사돈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니 마음 약한 시어머님도 어쩔 수 없으셨다고 해요.
열심히 일하라는 전제로 마지못해 허락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당황스러웠죠. 불과 바로 며칠 전에 그날 일 쳐서 경찰까지 왔었는데 그게 말 한마디면 끝날 일이냐고요. 거기에 형님은 매미처럼 붙어서 따라와서는 보세샵이 안 돼서 죽을 것 같다고 눈물 콧물 짜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길거리 나앉게 생겼다며 시부모님을 붙잡고 새벽까지 징징대서 얻어낸 결과가 바로 분점으로의 출근이었던 거죠. 어쩌겠어요. 시부모님께서 참으시겠다고 하시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또 생겼죠. 평소 살림과도 담을 쌓은 형님은 할 줄 아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알바생들을 모아놓고는 자기가 집에서 귀하게 자랐다며 본인 자랑을 늘어놓더니 음식점 출근하는데 손톱은 길쭉하게 길러서는 새빨간 매니큐어까지 치르려고 온 게 아니겠어요. 게다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알아듣게 설명을 해줘도 한 귀로 듣는 둥 마는 둥. 진짜 사람 복장 터지게 만들더라고요. 전 이때까지도 정말 시부모님을 생각해서 형제간의 불화를 만들지 않으려고 꾹 참았답니다. 형님, 여기 대파 안쪽 부분에 흙이 많이 끼거든요. 여기를 잘 닦아야 해요. 안 그러면 파를 잘라서 칼국수에 넣었을 때 나중에 돌 씹혀서 손님들이 화를 내세요. 아셨죠? 동서, 이런 건 동서가 해. 나는 카운터만 보면 안 돼? 형님, 어머님께 여기서 일하실 거라고 허락을 받고 나오셨다면서요. 같이 일을 해야죠. 저만 일하는 건 잘못된 거죠. 입을 삐죽 내밀며 억지로 팔을 다듬고 있는 꼴이라니 정말 기가 차서 실수를 하게 만들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일이 발생했어요. 어머님과는 꽤 긴 시간 동안 함께 일하셨고 평소 사이도 친하게 지내는 주방 이모님이 한 분 계신데요. 저는 주방 이모님이라고 해도 어머님의 지인이기 때문에 단 한 번도 하대를 한 적이 없었어요. 되려 항상 존대하면서 이모님과의 관계도 좋았었고 평소에도 잘 지냈었고요. 이모님께서도 참 인성이 좋은 분이라 늘 푸근하시고 식당 일을 본인 일처럼 최선을 다해서 봐주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모님께 뭐가 어쨌다 저랬다 간섭을 하면서 이모님이 칼국수를 더럽게 만들고 일을 꾀를 부린다며 잔소리를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모님도 화가 나셔서 형님과 고성의 육두문자까지 서로 주고받으면서 크게 다투고 앞치마를 집어 던지고 일 못하신다고 나가버리셨지 뭐예요. 저로선 도저히 상황을 해결할 수도 없기에 시어머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또 안사돈에게 일렀는지 득달같이 달려와서 난리를 치지 뭔가요. 나오라고 해. 그 잡것도 어딨어? 어디 우리 귀한 딸한테 욕을 해. 아주 주둥이를 꼬매야 정신을 차리지. 어디 가서 나와. 이 늙은이 내가 오늘 머리채를 다 뽑아버릴 거야. 나오라고 해. 아, 제발 이러지 좀 마세요. 이모님께 형님이 잘못하신 거죠. 어른한테 그렇게 하는 건 어디에서 배운 겁니까? 남의 영업장에서 이러지 좀 마시고 제발 나가세요. 너 어린 것이 어디서 따박따박 말댔구니? 너는 너네 집안에서 그렇게 배워먹었냐? 제 연락을 받고 시어머님이 도착하시기도 전에 번개처럼 빠르게 도착한 형님의 친정엄마가 2차로 난동을 피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나왔던 이야기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줄을 이뤘죠. 제가 친정으로 그동안 남몰래 돈을 엄청나게 빼돌리고 있었다는 등 주방 이모랑 제가 편을 먹고 형님을 무시하고 왕따를 시켰다는 등 형님이 나이가 어리니까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안 계실 때는 깔보고 형님 대접도 안 하고 못되게 굴었다는 정말 청천벽력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죠. 하지만 시부모님들이 어떤 분이신데요. 장사만 몇 년인데 그런 거짓말도 구분 못 하시겠어요? 우리 시아버님께서는 형님의 이중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날 정말 집이 다 떠내려갈 정도로 크게 화를 내셨어요. 저도 시집와서 시아버님이 그렇게까지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생각해도 섬찟할 정도로 무서웠었어요. 안사돈까지 찾아와서 제발 먹고 살게 해달라고 해서 받아줬더니 역시 너흰 변하질 않는구나. 너희들 당장 나가라. 다시는 여기 집에 발길도 들이지 말고 나는 자식 하나 없는 거로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엉겨붙지 말고 썩 나가. 나 죽어도 올 것 없다. 안사돈도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아니 아버지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저는 주워온 자식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매번 저한테 냉담하세요? 좋아요. 저도 아버지 다시는 볼 생각 없으니까 안 와요. 그동안 오고 싶어서 온 줄 아세요? 씩씩대며 연로한 시아버님께 대드는 꼬라지를 보니 영락없는 후레자식이었어요.
정말 아주버님만 아니면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시부모님께 상처되는 말만 연신 쏟아내고 그 길로 발길을 뚝 끊더군요. 문제 있는 두 사람이 찾아오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집안도 평안해졌어요. 문제 요인들이 사라지니까 자연스럽게 안정이 찾아온 거죠.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어요. 그들은 다른 꿍꿍이를 계획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사건 이후 몇 개월 지났을 무렵 우연치 않게 이상한 소식을 듣게 되었죠. 아무래도 아이들은 인터넷을 많이 하잖아요. 그날도 힘들게 일하고 나서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큰아들 녀석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칼국수집 또 분점이 생겼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칼국수집 분점이 또 생겨? 아니요, 엄마, 이거 보세요. 지금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우리 집이랑 이름이 똑같은 칼국수집이 3개가 뜨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우리 칼국수랑 간판이랑 사진도 똑같고요. 그럼 여기 이 가게는 뭐예요? 아들이 우연히 발견한 상호까지 똑같은 칼국수 가게. 뭔가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다음날 바로 남편과 그 칼국수 집으로 향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낯이 익은 두 사람이 손님을 받고 있었죠. 심지어 간판 아래에 보조 간판으로 시부모님 원조 칼국수집 분점이라고 써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시내에 있는 우리 가게를 콕 집어서 가짜 분점이라며 원조집 아들이 직접 만든다며 피켓에 현수막까지 걸어놨더군요. 우리를 발견한 형님 내외는 찬바람을 쌩쌩 날리며 문을 쾅 닫아버리고 들어가 버렸고 그렇게 우리도 기가 막혀서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시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고개만 절레절레 저으시면서 할 말이 없다고 하시는데 저도 기가 막혀서 더 할 말이 안 생기더군요. 그날 밤 시부모님께서 저와 남편을 호출하셨어요. 이 문제로 인해서 시부모님들께서 많은 시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시고 고민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결론적으로 시부모님들은 영 미덥지 못하고 막대먹은 종자들이지만 본인들 자식이니까 신경이 쓰이셨던 거죠. 너희한텐 매번 미안하구나. 그래도 네 형이 살아보겠다고 가게까지 차렸는데 이번엔 좀 지켜보자꾸나. 그러시면서 젊고 건실한 너희가 마음을 잘 쓰면 너희 자식들이 다 잘 될 것이라며 어머님과 아버님을 보고 참으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시부모님은 저희 부부를 다독이셨습니다. 물론 화가 많이 났고 성질도 났고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긴 했지만요. 저희 부부로서는 시부모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어찌할 방도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부모님 뜻에 따르기로 했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의 말씀대로 그래도 어떻게 본인들이 차린 가게니까 열심히 했다면 문제가 없었겠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새겠나요? 소식을 듣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코앞에 있는 아주버님네의 가게 소식은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귀에 들려왔어요. 가장 큰 문제는 툭하면 형님이 손님들하고 싸우고 문제를 만드는 통에 나중에 시부모님까지 곤란해졌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사장님, 이번에 세 분점 내신 곳은 서비스도 맛도 영 아니에요. 가족들과 칼국수 먹으러 갔다가 아주 불쾌했다니까요. 관리 좀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형님네 식당에 방문했다가 불쾌한 경험을 하신 손님들이 시부모님이 계신 본점이나 저희 부부가 있는 분점으로 찾아와서 화를 내시거나 항의를 하시는 경우도 많았고요. 나중에 아들을 통해서 물어보니 아주버님의 가게를 찾아서 칼국수를 드시면서 불쾌감을 느낀 손님들께서 인터넷에 작성한 많은 글들이 죄 없는 시부모님을 곤란하게 하는 일이 다반사였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여서 점점 몸이 쇠약해진 시아버님께서 그 무렵 쓰러지셨어요. 아마 가슴속에 화가 가득 차셔서 화병이 나신 거겠죠. 집안의 기둥인 시아버님께서 쓰러지시니까 더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죠. 일단 시아버님께서 부재이다 보니 본점은 시어머님 혼자서는 운영이 어려웠죠. 어차피 너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안전상의 이유로 여러 번 점검을 받은 부분 때문에도 분점과 함께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는 힘들겠다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본점을 처분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답니다. 이때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때마침 시아버님도 쓰러지시니까 옳다구나 했는지 고모님과 형님 부부 안사돈까지 세트로 몰려와서 정말 생 난리를 쳤답니다. 아주버님은 칼국수집 본점을 장남에게 넘기라 했고 시어머님이 그건 안 된다고 버티니 그럼 그걸 팔아서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더군요. 어차피 사돈은 다시 일어나기 힘드실 것 같고 본점은 당연히 장남인 우리 사위와 딸한테 넘기는 게 맞는 거죠. 혹시라도 저 여우 같은 막내 며느리한테 전부 넘기실 생각은 아니시죠? 세금 때문에 골치 아프니까 차라리 팔아서 현금으로 주세요.
그럼 당연히 본점은 장남한테 가야지. 그러니 지금 팔아서 깔끔하게 정리해라. 도대체 가만히 있으려니까 그럴 수가 없게 만드네요. 사람이 쓰러졌는데 매번 와서 이렇게 행패를 부려요. 생각이나 있는 사람이에요? 고모님까지 매번 왜 이러시냐고요. 제가 참지 않고 대들자 그들은 어린 것이 어디서 큰 소리냐며 되려 호통을 쳤어요. 남편까지 나서서 제발 좀 너무들 한다며 더 난동을 피우면 경찰에 부르겠다고 했어요. 그들은 온갖 막말을 해대며 재산 분배 똑바로 하라며 쐐기를 받고 겨우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돌아가기 전까지도 천박하게 오만 욕설을 하며 저희가 돈에 눈이 뒤집혀서 두 늙은이 옆에 붙어 있다며 악다구니를 퍼부는 통에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그날 시어머님이 얼마나 많이 우시던지 머리가 하얗게 샌 노인네가 소리내서 엉엉 우시는데 제 가슴이 정말 찢어지더군요. 아들과 며느리의 입에 담지 못할 만행 때문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던 시아버님은 결국 뇌활성산소가 돌지 않아서 여러 번 응급실을 드나드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뇌혈관이 막히는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 얼마 버티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시아버님의 장례 중에도 그저 돈 하는 그들 때문에 정말 인간이 맞나 싶기도 했었네요. 사돈, 우리 앞날을 생각해 봅시다. 떠난 사람은 떠난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죠. 이제 식당을 어떻게 할 거예요? 거봐요. 먼저 번부터 미리미리 하자고 했잖아요. 내가 아는 법무사 양반 소개해 드릴까요? 우리 친척 조카가 세무사예요. 필요한 말만 하세요. 아우 좀 그만 좀 하세요. 저희 어머니 지금 정신이 없는 거 안 보이세요? 너나 입 닥치고 있으라.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니?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어? 오죽하면 시아버님 장례에서 제가 언성을 높였을까요? 그러자 저쪽에 있던 형님이 갑자기 달려와서 네가 뭔데 자기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냐며 저를 밀치며 고성을 지르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시아버님도 돌아가셨겠다 이 집 재산 다 헤쳐먹을 심산 아니냐고 하면서요. 남편도 말려봤지만 소용없었어요. 형님과 안사도는 고모님과 합세해서 마치 애초에 싸우러 온 것 마냥 몸으로 밀치고 뒤엉켜서 싸우게 되었죠. 그 아주버님이라는 작자는 뒷짐을 지고 지켜보고 있을 뿐이고요. 나중엔 남편이 말리면서 밀치니까 본인들이 여자인데 몸을 만졌다며 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소리를 질러대고 결국 또 경찰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시아버님의 장례식장에서 이게 대체 무슨 망신인지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경찰분들이 출동한 후에도 형님과 형님의 친정엄마는 계속된 소동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큰 그림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죠. 맥이 없는 시어머님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는 눈구렁이 같은 입으로 재산 상속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떠들어대는 안사돈. 심지어 3일장을 치르는 내내 쉬지 않고 재산 문제를 논하더군요. 나중에 여쭤보니 정작 시어머님은 당시에 형님의 친정엄마가 했던 말들이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고 하셨죠. 시아버님께서 재산 상속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시게 되자 재산 상속 문제를 법무사를 낀 상태로 지분 상속을 하기에 이르렀죠. 문제는 아주버님네가 세금 문제로 골치가 아프다며 일단 현금으로 자신들 지분을 받겠다고 고집을 부렸다는 겁니다. 엄마, 저희 목숨 팔아서 주시던 대출을 받아서 주시던 그건 저희가 알 바가 아니고요. 세금 내기 싫으니까 전부 현금으로 주셔야 해요. 그렇다고 장사를 하고 있는 가게를 본인들 뜻대로 팔 수도 없는 노릇인데 무조건 고집만 부려대니까 시어머님도 남편도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고요. 결국 돈을 들여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지분 상속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고 나서야 이 문제는 끝이 났습니다. 당장 식당을 팔 수가 없으니 담보대출을 받아서 아주버님네 상속 지분을 주고 모자란 부분은 우리가 장사를 해서 쳐주는 식으로 각서를 작성하고 지장까지 찍고 공증을 하고 나서야 이 시끄러운 상속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어차피 나라법이 배우자는 1.5, 자식은 딸 아들 관계없이 1로 재산 상속을 하게 된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모두 법적인 절차를 어기지 않고 아주버님 부부와 협의하여 재산 상속 부분을 마무리를 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과연 이뿐이었는 줄 아세요?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은 차마 몸이 덜덜 떨려서 말하기가 겁이 날 정도예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시커먼 옷을 입은 등치 꽤나 큰 남자들이 들이닥쳐서는 온갖 집기를 집어던지고 고래고래 고함을 치면서 아주버님 이름을 대면서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 아니겠어요? 나와, 여기 김철수 나와. 어딨어?
이 그지 같은 인간이 남의 돈을 떼먹고 어디로 도망을 가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나 보지? 어디다 숨겨놨냐? 당장 못 나와! 덩치 남자들의 출연으로 시어머님은 그날 혼절까지 하셨어요. 남편도 불같이 화를 내면서 아주버님을 찾으러 달려가 봤지만 이미 쥐도 새도 모르게 도망간 뒤였답니다. 얼마나 정신없이 야반도주를 했는지 집안에 끓이다만 라면이 다 불어터지고 있더군요. 그 꼴을 보니 참 더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본인들 가게도 아니면서 문서를 위조해서 칼국수집 분점을 담보로 사채를 끌어다가 쓴 거였어요. 자신들이 속이 검고 나쁜 생각만 하니 우리도 재산 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본인들 명의로 돌리기 위해서 이미 업자와 짜고 문서를 위조까지 한 거였어요. 위조한 등기부 등본과 각종 소유증을 자신들 앞으로 꾸민 다음에 사채를 끌어다 쓴 거였죠. 그리고 당연히 그 돈은 그들의 사치와 향락을 위해서 다 소멸된 종이 쪼가리에 불구했던 거였고요.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던가요? 요즘은 그렇게 위조된 서류는 예전처럼 아름아름 넘어갈 수가 없는 거라고 형사님도 그러시더군요. 오죽하면 사건을 담당하신 형사님께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간 저희 부부에게 이런 말씀까지 하셨답니다. 아니, 재산도 10억 가까이 되는데 그냥 법적 지분으로 공평하게 나누면 깔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까지 벌이고 뭐가 그렇게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돈이 문제죠. 그 돈이 왼수입니다. 결국 아주버님네는 사문서 위조의 사기로 형사처벌에 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민사를 떠나 우리가 합의를 해줘도 형사법상 처벌을 받게 된다며 결국 두 사람은 지명수배 명단에까지 오르는 지경이 되었답니다. 게다가 아주버님네가 분점을 내고 원조 분점이라고 사기를 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일들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나중에 이 모든 사실을 아시고 나서 그동안 참아왔던 시어머님마저 손절을 선언하셨어요. 평생 화 한 번 낼 줄 모르시던 시어머님께서도 아예 사채업자들에게 자식이 아니라며 알아서 해결하라고 으름장을 놓으시더라고요. 민수야, 나는 더 이상 아들이 둘이 아니다. 내가 죽어도 저것들을 볼 일이 없다. 내가 죽어서 너희 아버지를 만나면 무슨 낯으로 만나겠냐. 나는 이제 아들이 너뿐이다. 더 이상 나한텐 그 인간 이야기는 하지도 말아라. 어머니, 울지 마셔요. 이제 그 잡것은 더 이상 형도 아니고 생각도 마셔요. 제가 어머니 평생 잘 모실 테니 제발 마음 약해지지 마세요. 난 이제 그것들을 볼 일이 없다. 다만 그것들이 너희를 괴롭히고 피해 줄까봐 그게 걱정이지. 이 문제 해결 때문에 남편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결하느라고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 가지로 백방으로 알아본 결과 부당한 계약이고 사문서 위조건이 들어있어서 우리 쪽에서 부담할 위험은 하나도 없다는 결론을 가지고 왔죠. 사채업자들도 우리가 준비한 자료를 통해 내용 증명들을 보내자 다시는 찾아오지 않더군요. 그들도 이미 알아보고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겠죠.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다행스럽게도 우리 부부와 식당에는 피해가 없었고 그 문제 때문에 거의 보름 넘게 잠도 못 주무시고 밥도 제대로 못 드시던 시어머님께서도 한숨 돌리셨어요. 정말 자식이 아니라 원수라는 말을 여기서 실감했지 뭐예요. 혹시나 이 문제로 인해서 평생 자신이 일군 식당 그리고 우리 남편이 어찌 될까 싶어서 시어머님께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셨는지 몰라요. 아주버님네는 결국 잡혀와서 사문서 위조에 사기에 도피 가중처벌까지 되어 두 부부가 각각 5년, 2년 감옥살이를 나란히 하게 되었죠. 더욱 기가 막혔던 건 아주버님네가 가짜 분점을 낼 때 고모님이 돈을 대주고 비싼 이자를 받아먹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어서 파리만 날리니 이자도 못 받을까봐 그렇게 재산 문제에 참견을 했었나 보더라고요. 결국 그 가게까지 넘어가는 바람에 형님네 친정하고도 대판 싸우고 고모부님한테 큰돈을 몰래 빼돌린 것이 들통나서 이혼당할 처지라고 하더군요. 에이, 썩을 것들. 내 돈부터 갚았어야지. 어디 겁도 없이 일을 그 지경으로 만들어놔서 내 인생까지 착살나게 만들어? 옳게 자식이 네 대신 갚아. 내 돈 1억 내놓으라고. 아니, 형님은 왜 엄한 사람한테 와서 돈 타령하는 거예요? 그 썩을 것은 이제 제 자식 아니니 딴 데 가서나 알아보세요. 그리고 저도 더 이상은 안 참을 거니까 형님도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형님 친정에 찾아가고 아주버님을 족쳤지만 탈탈 털어도 나오는 건 먼지뿐이었다네요.
결국 시어머님에게 찾아와 횡포를 부리는데 어머님이 난 그딴 자식 없으니 딴 데 가서 알아보라며 냉정히 끊으셨어요. 결국 더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끌려 나갔지만요. 그 후로는 고모부한테도 이혼당하고 어디로 갔는지 소식이 끊겼어요. 지금 그 한심한 종자들의 꼬라지가 어떨지는 제 눈으로 안 봐도 느낄 수 있게 결국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맞구나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심보가 고약하면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고모님처럼요. 아주버님 부부는 감옥 안에서도 반성 없이 평생을 그렇게 살 듯합니다. 다행인 건 그들이 출소를 한다고 해도 더 이상 우리 가게는 오지 못해요. 시어머님께서 단호하게 경찰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 접근 금지 신청을 하였고 그것이 받아들이게 되었거든요. 끝끝내 포기 못한 형님의 친정 엄마가 몇 번을 찾아와서 횡포를 부리다가 경찰에 끌려나가기를 몇 번이나 하고서야 멈췄답니다. 이 사기꾼들아, 내 자식은 감옥에 쳐놓고 니들만 돼지처럼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에이, 천벌을 받을 잡것들 같으니라고. 내가 너희 쫄딱 망하라고 고사도 지내고 무당한테 가서 매일 구시라도 할 거야. 에이, 퇴퇴. 저는 매번 찾아와 난동을 부릴 때마다 소금을 가져와서 마구 뿌려댔답니다. 썩 물러가요. 모두 당신들이 저지른 업보인데 왜 자꾸 여기 와서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나이 들었으면 곱게 늙어야지. 그러다가 지옥 가요. 이 여편네가 내가 그동안 가만히 있었더니 가만히로 보이디? 매일 와서 이게 뭐하는 횡포야? 이럴 시간 있음 네 자식 사식이라도 넣어주든가. 그 순하던 시어머님이 거친 말을 내뱉으시는데 얼마나 참으셨으면 저러시나 싶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긋지긋했던 아주버니 부부와의 악연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어서 너무 홀가분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피가 섞였다고 해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포용해 줄 순 없답니다. 깨진 항아리는 도로 붙일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런 일들이 정리되고 나서야 저희 부부는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어요. 이제 시어머님께서는 집에서 편안하게 손주들 재롱을 보시면서 쉬면서 지내시고 가끔씩 한 번씩 식당에 들르세요. 우리 부부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던 것들이 돌아오는 건지 손님들도 우리 식당이 주변 칼국수 집 중에 단연 으뜸이라며 맛집이라고 하셨어요. 시아버님 생전에 출연했던 방송국에서도 2차로 다시 아들이 가업을 이은 맛집으로 방송을 내보내고 싶다고 하네요. 자기야, 결국 예전 어른들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는 형님하고 아주버님이 저런 식으로 살아놓고서 벌을 안 받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자업자득인 거네. 자기도 그동안 고생 많았어. 우리 이제 진짜 어머님 모시고 잘 살자. 당신도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았어. 부족한 우리 집에 시집와서 이렇게 고생만 시켜 미안해. 내가 이제 더 열심히 살게. 요즘 시어머님은 평생 하신 손칼국수 반죽이 아니라 실버 문화센터를 다니시면서 뜨개질 공부와 한글 공부를 시작하셨답니다.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외로움을 부쩍 타시던 시어머님 곁에는 친정엄마가 친구처럼 종종 함께 하시고 있어요. 저희 시어머님은 시어머님대로 저희 부부는 저희 부부대로 상처를 치료해가는 시간과 방법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당장 힘드시더라도 주저앉지 마시고 꼭 기운 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힘들었던 저의 길고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덥고 습한 여름날 식중독 조심하시고 근처에 칼국수집 있으면 종종 찾아가셔서 시원한 칼국수도 드시면서 더운 여름을 무사히 지내시길 바랄게요.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